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수요일엔 프로 촉 가이드와 함께합니다. 김현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평일에는 그냥 촉 가이드. 그렇죠. 그냥 촉 가이드. 수요일은 프로 촉 가이드. 근데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앞으로 촉 가이드보다는 초커. 예. 초커. 왜냐? 초크. 당구 용어 아닙니까? 예. 탭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르는 건데 엉뚱한 해석으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도와드리는 초커. 어떻습니까? 근데 그 평일에 그 보통 가이드, 촉 가이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그냥 질문지에 있는 질문을 하니까 네네네. 사고를 안 쳐요. 그래요? 네. 재미는 없지 않습니까? 재미는 없죠. 예. 근데 프로 촉 가이드는 사고 칠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항상 드는 그 핵심을 찌릅니다. 알겠습니다. 의표를 찌르는 질문도 하고. 자, 이 취임 한 달을 맞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회고록과 관련해서 청년에게 실망을 줘서 통렬히 반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 나름 어떤 절충한 흔적이 보입니다. 절충안이죠. 그렇죠. 달래고 또 조국 전 장관을 반대하는 입장에 선 여론도 달래는 측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정확하게 보셨어요. 역시 프로 촉 가이드라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절충안인데 바꿔 얘기하면 어느 쪽에도 욕을 안 먹겠다. 뭐 이런 심산이에요. 수세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기사만 해도 이 조국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오늘은 완전 수위 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줄 짧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짧게 짚고 넘어가면서 반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해라. 이렇게 하면서 지지자들 달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마 굉장히 고심을 했을 겁니다. 당 지도부가. 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과도했고요. 법의 어떤 수위를 이탈했다고 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의 문제가 있다면은 법이 정한 수위에 따라서 잘못이 있다면은 비위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지층 달래기인 거고요. 네네. 어쨌든 조 전 장관에 대한 사과 문제는 지지층이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 게시판이라든가 진보 커뮤니티에서는 당대표 물러나라고 난리예요. 근데 그런 반응이 오는 걸 당연히 알면서도 이렇게 했던 것은 이제 중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선거가 10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조 전 장관의 책이 이쯤에 지금 이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털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문제로 계속 끌려간다. 왜냐하면 조 전 장관 이야기가 언론에 해자되면 해자될수록 윤 전 총장도 같이 해자되거든요. 네, 그런 걸 다 생각해서 이런 오딕이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당 지도부와 전략통들이 굉장히 고심해서 절충안을 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침묵을 유지하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괜히 들쑤신 측면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 아마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제가 만약에 당대표면 함구령 내릴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건 아마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요구를 하는 게 있으니까 이걸 침묵으로 일관했을 때는 그 의원들이 계속 또 요구할 거라고요. 빨리 입장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절충안이 나왔다. 조응천, 박용진 그렇죠. 이런 분들. 근데 지금 반응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반대 진영도 역시 이게 뭐냐. 그렇죠. 이런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뭐 예상은 어느 정도 했을 것이고 이렇게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를 이제는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건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왈급하지 않겠다. 이제는 아마 정말 함구하면서 넘어갈 확률이 높아졌어요. 여기서 매듭 짓겠다 이 문제는 이런 생각인 것이죠. 그렇게 매듭 지으면은 이제 더 이상 시비를 걸어봐야 야 우리가 전에 얘기했잖니. 그거죠. 그걸 참고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용도로 오늘 발언을 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논란이 이대로 종식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이나믹 코리아 아닙니까? 또 다양한 이슈들이 빵빵 터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이제 명분은 생겼어요.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사과가 첫 사과는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언론에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사과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해찬 대표 때도 사과를 했어요. 이거 왜 또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도 사과를 했고 송영길 대표도 사과를 했고 조국 장관 본인도 여러 번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마 다음에 대선 후보한테도 입장 내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우리가 다 얘기했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매조지 지을 생각일 겁니다.
자, 이낙연, 정세균 두 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회고록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였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현재 이제 민주당 내에서 1위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별 얘기가 없습니다. 전략적인 거죠. 전략적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2등, 3등을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정세균 두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경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경선에서 이겨야 본선을 가는데 네. 지금 경선 라이벌이 나보다 너무 앞서가 있거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듣기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미안함도 있고 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지켜주자 함도 있고 예. 그래서 그들한테 어필하려고 이 회고록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재명 지사는 지금 압도적으로 1위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지금 당경선도 중요하지만 본선도 중요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투표율이 70% 80% 넘기 때문에 중도층한테 선택을 받지 못하면 대통령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사는 조금 멀리 내다보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A로 반응을 해도 욕먹고 B로 반응을 해도 욕 얻어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표 떨어지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의 책이 10만 부 판매가 넘어섰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아니 이거는 지금 일단은 사전 예약한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서 상당히 많이 일단 구매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통계도 지금 나오는 게 4050에서 상당히 많이 사고 있으며 네. 연령 통계를 보면 4050에서 압도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지지하는 고정 지지층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 중에 연령대가 가장 높은 것이 405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그대로 샀다고 보여지고요. 조 전 장관이 본인은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서 그 억울함을 좀 풀려면 중도층이 좀 사줘야 되는데 그건 뭐 통계로 나오기 어려우니까. 아니 뭐 지금 현재 어떤 온라인 서점 같은 경우에는 20대 빼놓고 나머지 세대에서 모두 1위가 조국 전 장관 책이에요. 아니 지금 네. 출판계 자체가 네.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3만 권, 4만 권 팔아도 베스트셀러 바로 올라가요. 근데 지금 뭐 10만 권 팔렸으니 그건 뭐 당연한 거죠. 15만 부 찍는다는 얘기도 출판사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니 네. 이 정도 속도면은 뭐 50만 부까지도 갈 것 같은데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전에 또 입장을 낸 게 있어요. 동병상련이라고. 예. 검찰의 가혹한 수사를 지적하면서 자신과 동병상련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총선 앞두고 조국에게 빚을 진 바 없다라고 하더니 이번엔 또 가슴이 아프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재명 지사가 그때 동병상련을 할 때는 이낙연 전 총리랑 네. 지지율이 비슷했거든요. 네. 조금 뒤지기도 했고. 뒤졌어요 그때.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조 전 장관한테 빚진 게 없다고 할 때는 자신이 1등으로 달리고 있을 때니까 그랬던 거고. 그래서 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대권 주자들의 워딩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네. 뭐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되고 그게 정치판 아니겠습니까? 또 이 책이 많이 팔리게 된 거는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지의 어떤 입장 표명일 수도 있겠지만은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 궁금해서 또 구매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네. 사과를 지지층의 반대에 무릅쓰고 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조 전 장관이 자꾸 언론에 회자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윤 전 총장도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구글 트렌드, 네이버 트렌드 쳐보면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부담입니다. 조 전 장관이 계속 언론에 회자되면 윤석열이 뜬다는 이 생각.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조만간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본인 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전원을 통해서 이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진짜 입당할까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입으로 나온 게 한마디도 없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다 전원입니다. 네. 지금 3개월째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신비주의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네. 5월 등판설이 이제 언론으로부터 또 보수정당 인사로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5월 등판설을 물 건너가니까 다시 6월 등판설 하면서 네. 국민의힘 입당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두고 봐야 된다고 봐요. 본인 입으로 말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입당을 하면 언제 지금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는요. 네네.
당 대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입당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11일 날이니까 네. 11일까지 그럼 입당을 못 하고 그럼 11일 이후에 입당한다는 얘기인데 네네. 6월 20일부터는 민주당 예비 후보 경선 등록이 시작돼요. 컷오프 되기 전에. 그렇죠. 예. 그러면 소위 말하는 빅3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줄줄이 이제 후보 등록하고 출마 선언하고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사이에 그러면 윤 전 총장이 입당합니까? 그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11일부터 20일 사이밖에 없어요. 예. 그 안에 자신이 정부적 판단을 해서 이때다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별의 순간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3개월 동안 못 했는데 그럼 열흘 안에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원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저는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또 행동으로서 뭔가 앞으로의 행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시간이나 또 여러 선택지는 윤 전 총장한테 있었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장모 혹은 그 아내와 관련한 그런 의혹, 이런 의혹 때문에 이 수사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 설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재보궐 선거 전에 입당한다 혹은 출마 선언한다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본인이 사전 투표 부친 모시고 사전 투표하러 가는 날 네네. 기자들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 뭔가 얘기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진만 찍고 갔단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에 지금 계속 선택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선택지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언제 입당할까 시간도 많이 있었고 또 언제 내가 출마 선언할까 시간도 많이 있었고 네네. 제3정당으로 가느냐 제3세계에 머물러 있느냐 제3정당에 있다가 제1당이랑 합치느냐 후보 단일화 하느냐 이런 선택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제3정당에 가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국민의힘이 나름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4.7 선거에서 압승하고 압승 이후에 예. 또 대표 선거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준석 바람도 있고요. 몰리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제3지대에 가기가 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갑자기 지금 6월 달부터 입당을 한다, 정치를 시작할 것이다, 자명이 끝난다 이런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금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지도자를 원하거든요. 그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리더십의 지도자는 선택의 순간에 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꾸 늘어지면 예. 이 윤 전 총장에게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네. 5월 달에 등판한다고 얘기하다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윤 전 총장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끊었잖아요. 5월 달에 등판할 거라고 했는데 등판 안 하면 저 같으면은 제가 김종인 위원장이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음력 5월을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그래서 윤 전 총장이 갑자기 또 최재형 이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관심 없다고 또 얘기했어요. 윤석열 총장이. 그게 지난번 재보궐 때 안철수 대표를 컨트롤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입니다. 이건 컨트롤하는 그 수법이거든요. 안철수 없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3명부터도 이길 수 있다. 그 사람이 뭔데 자꾸 얘기하느냐. 이렇게 싹 평화하고 잘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지금 그 수법 그대로입니다. 당신 없어도 야권 이길 수 있다. 최재형이라는 사람도 있다. 관심 없으니까 모르겠다. 이게 빨리 등장해라.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빨리 정치권에 링 위에 올라서 대선 레이스를 달려야 그래야 국민들의 의구심도 많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통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국민에게 익숙한 후보 중에서 당선자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은 대개 15년 이상은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검증도 받고 질타도 받고 찬사도 받고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죠. 국민들은 예측 불가능한 그런 대선 주자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두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 가능성이 정치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깜짝 후보가 등장해서 성공한 사례도 없고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은 다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15년 정치판에 있었던 사람인데 한 번 돌풍을 일으킨 사람이 이제 이해창 후보죠. 이해창 후보는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감사원장 하다가 국무총리 하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대권 후보가 됐으니까. 그렇죠. 대쪽 이미지로. 대쪽 이미지로 판사다가 넘어왔으니까. 근데 대권은 눈앞에까지 갔다가 놓친 사람이 답니다만은. 어쨌든 이해창 후보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김 PD 말처럼 조금 국민들하고 스킨십 오래 가진 사람들만이 대통령이 됐죠. 네. 그래요.
입당. 이준석 후보가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은 윤석열 총장 입당이 쉬울까요? 이준석 전 최고가 당대표가 되면 제일 먼저 윤석열보다는 홍준표 의원이 입당을 먼저 하겠죠. 아무래도 본인이 또 강력한 의지가 있으니까 예, 또 입당 의지가. 이 전 최고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네네. 본인 또 복당 원서를 냈으니까는 네. 뭐 일사천리로 아마 진행될 겁니다. 네. 근데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껄끄럽죠. 그렇죠. 굉장히 껄끄러워요. 모든 그 민주당과 가까운 그 정치평론하는 분들은 아마 그 윤석열을 주저앉힐 사람은 홍준표일 거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하더라고요. 예. 홍준표 의원도 뭐 거의 정치 8구단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왜냐하면 윤 전 총장 어떻게든 정치 아마추어니까 정치를 경험한 적이 없고. 저는 또 변수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국민의힘으로 다시 모셔올 수 있을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전 최고가 당선이 되면 네. 그 작업을 할 거예요. 네. 그 작업을 하는데 당내 반대세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어제 MBN 토론 보니까 말이죠. 자기가 대표가 되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영입하겠다. 여기에 OX 의견을 물었더니 예. O를 든 사람이 이준석 후보밖에 없어요. 예. 나머지 다 X였습니다. 한 명은 세모 아니고 세모? 세모 주호영 전 원내대표. 예. 그래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전 최고가 다시 모셔올 수 있느냐? 네. 뭐 이것도 관건인 것이고. 저는 말이죠. 최근에 그 이준석 후보의 그 워딩을 보면은 눈 감고 듣고 혹시 텍스트만 보면은 이거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야기하고 거의 뭐 싱크로율 100%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당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호의적으로 얘기했어요. 이전 최고가 지지선언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합니다만 그게 지지선언이에요. 사실. 그게 지지선언이죠. 네. 그렇죠. 말하는 게 지지선언인데 이전 최고가 당대표가 되고 윤 전 총장이 대권 후보가 되고 이 시나리오가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중도층을 완전히 흔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민주당도 굉장히 고심하고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 지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경원, 주호영 두 경쟁자는 배후에 유승민 전 의원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유승민 전 의원보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꾸 아른거립니다. 아니 근데 뭐 당대표가 이전 최고가 된다고 해서 네. 그냥 유승민을 밀어주고 싶다고 칩시다. 당대표가 밀어준다고 대권 후보가 됩니까? 아니 유승민은 글쎄요 굳이 그 이준석 후보가 밀어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보다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래서 당권은 자신이 갖고 대권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게 분할하는 방식으로 대권 구도를 짤 수 있지 않을까도 예측해봤습니다. 그건 뭐 예측의 영역이니까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알겠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도 만났다고 해요. 이준석 후보가. 예. 왜 그랬을까요? 아니 뭐 김무성 대표와 이전 최고가 뭐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 교환했던 사이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전 최고하고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은 거는 안철수 대표밖에 없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전 최고가 당대표 되면 합당은 물 건너간다고 좀 보여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네네.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되면은 자신도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대권 후보가 되려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네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워지죠. 자신 계속 밖으로 있을 수밖에 없죠. 대권 레이스에 가세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당 간판으로 후보가 되는 건 쉽겠지만은 과연 의미 있는 득표를 하게 될 것인가도 의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전 최고가 당대표 되는 데서 제일 속으로 반대하고 있을 사람이 안철수 대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도 권은희 의원 통해서 그럼요. 뭐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했었고 과거 바른미래당이 있을 때 그 이준석 후보가 안철수 대표를 비난한 그렇죠. 욕설을 섞어서 비난한 그런 일들이 또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악연이니까. 예, 그래요. 일단 홍준표 대표도 들어오고 이제 다 들어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이준석 후보 거죠. 얘기는 그렇습니다. 다 들어오라는 건데
뭐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홍준표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시기를 언제 들어갈지 시기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예, 쉽게 다 들어오라 해서 네, 다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서 마무리하죠. 예, 김용민 PD라고 할 때가 시간이 제일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프로초커기 때문에. 프로초커 김용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오늘 하루의 뉴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요 며칠 공개 행보가 부쩍 늘었습니다. 어제 저녁엔 연희동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한 보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윤 전 총장과 동행한 장예찬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장예찬 평론가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예, 오랜만에 통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래도 한 6년 된 인연인데 그렇죠? 앞으로 자주 좀 통화합시다. 네. 자, 지난 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연희동 동행하셨던데 먼저 그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부터 한번 여쭤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죠. 윤 전 총장 자명이 길어진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5월 등판설 이야기 나왔다가 이제 5월이 끝났기 때문에 6월 등판설 이야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던데 혹시 언제쯤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할지 그런 이야기 나눠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정치 선언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위의 조언을 듣고 이제 본인이 직접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여러 가지 조언이 지금 뭐 올라가고 있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미 많은 공개된 장소에서 국민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강원도 가서도 뭐 식당에서 자연스럽게 사진 찍었고 예. 어제 연희동에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연희동에 그 젊은 사람들 많은 거리를 걷고 예정에 없던 장소에 손님 많은 이 오종린 교수님의 단골 선술집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거든요. 마지막 일정으로. 예. 그런 걸 보면 국민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더 이상 자맹이라는 단어는 안 붙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장예찬 평론가 본인이 예측할 때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언제 등장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예측을 하면 뭔가 공식 입장이 있는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뭐 언제 등판할 것이다, 언제 정치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분명한 것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 빈도를 높여서 다양한 국민들과 다양한 청년들을 더 많이 더 자주 만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던데요. 그런데 사실 어제 모종린 교수님 만난 게 오늘 하루 종일 참 많은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뭐 전대 이전이라고 해서 특별히 국민들이나 청년들을 못 만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행보는 제가 봤을 때 당연히 전대 이유가 어느 순간이 되겠지만 전대 이전이라고 해서도 또 다양한 소통이나 이런 공감대를 맞추는 노력들은 계속 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모종린 교수와의 동행은 뭐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장예찬 평론가는 어떻게 동행하게 된 겁니까? 윤 전 총장으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까? 사실은 제가 페이스북에 썼던 글들이나 방송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들을 여러 경로로 윤석열 전 총장이 보고 있었다, 눈여겨봤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네. 저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이제 건너 그런 풍문을 들었는데 지난주에 정말 연락이 오셔서 그동안 글이나 뭐 영상 방송하는 거 잘 보고 있었다,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만나 뵙고 긴 대화를 나눴고요. 그 대화 끝에 이제 모종린 교수님 만나거나 아니면 앞으로 더 다양한 국민들 만날 텐데 모든 일정은 아니더라도 적절한 일정에 같이 동행하면서 뭔가 약간의 아주 제한적이지만 약간의 공보 역할이나 이런 함께 만나는 역할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주셔서 제가 알겠어요, 저도 뭐 함께 하면서 작은 도움이라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그 정도 상태입니다. 예, 유튜브로 공개하셨는데 편집된 거죠, 그거? 편집이라는 게 어떤 걸 뜻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처음부터 만남이 그냥 그대로 다 방송으로 유튜브로 나온 겁니까?
아니 영상을 공개한 게 아니라 이제 중요 순간의 사진들을 제가 그랬습니까? 예,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이 만남의 의미라던가 오고 갔던 대화들은 거의 빠지지 않고 유튜브 영상이나 이제 페이스북 글에다가 담아놓았습니다. 그러면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모종린 교수님은 국내 유일의 골목길 경제학자로 불리는 분입니다. 예. 이 서울의 골목길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 전국의 골목길 150곳 이상을 발굴하시고 또 애정을 쏟고 계신 분인데 창의적인 청년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을 키워내는 것, 새는 골목길을 만드는 게 한국 경제의 새로운 대안이다. 이런 주장을 평소에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모종린 교수님을 만난 것이고요. 골목 상권을 살리는 게 청년 문제, 자영업 문제,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까지 이 3대 문제를 모두 다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아젠다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 그러면 자영업자와 청년들을 일단은 중점적으로 두고 만나서 이야기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두 분의 대화에서도 청년이라는 단어와 소상공인이라는 단어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요. 두 분 다 청년들과 소상공인에게 각별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해서 거의 4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말이 끊기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예, 보수 진영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평론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장해찬 평론가를 불렀던 것도 청년을 대표해서 청년을 의식해서 장해찬 평론가를 부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제 이제 윤석열 전 총장님 하신 말씀 중에 골목 상권을 좀 문화적으로 개발하고 띄우는 것은 청년들의 몫이다.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비단 골목 상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청년이 조연이 아니라 이제는 주연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의 생각을 오랫동안 품어오신 것 같고요. 저는 그 전에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 만나서 LH 사태 이야기했던 것도 결국 LH 사태와 같은 부동산 기득권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가 청년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청년 세대를 위한다. 청년 세대에게 이 무대를 깔아줘야 된다는 그러한 인식들이 저변에 계속해서 깔려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연희동에 간 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경제, 자영업자, 청년의 현장을 보겠다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외교, 안보, 반도체, 뭐 비트코인 계속 공부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보니까는 어떻게 내공이 좀 쌓인 것 같았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일단은 사회 현상에 대해서 꼭 지금 이렇게 국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다양한 관심사가 정말 많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무엇보다 이런 행보를 하면서 중요한 건 저는 선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났던 반도체 행보나 뭐 블록체인 행보, 또 모종린 교수님 만난 것, 유현준 교수님 만난 것, 정승국 교수님 만난 것 등등 만났던 분들 중에 그분들이 몸담고 있는 학계나 그 영역에서 존경을 받지 않는 분이 없어요. 일부는 대중적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이런 분을 윤석열 전 총장이 알고 찾아내서 만났을까? 기자들이나 그 전문가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거든요. 특히 정승국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원래도 폭넓은 관심사가 있어서겠지만 좋은 사람, 좋은 전문가를 알아보는 그런 눈이 있다는 게 이 정책 행보, 공부 행보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어쨌든 뭐 야권의 후보로 대통령의 이름 오르내리는 사람이니까 이게 사람 몇 명 만나서 몇 시간 이야기 듣는다고 해서 국정 전반이 컨트롤되고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내 눈앞에 앉은 사람의 마음도 못 사면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사겠는가?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정책 행보하거나 사람들 만날 때 그냥 30분 있다 가고 사진 찍고 가고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 다 누구를 만나건 뭐 3시간, 4시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눈앞에 앉은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경청한다, 듣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이 우리 사회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문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보면 가까운 관계로 만들고 진용을 만드는 게 사실은 뭐 정치적인 진용을 꾸리는 것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행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번만 아니라 저번에도 한번 만나서 말씀을 나눴다고 하시니까 그 정치인이 되려면 뭐 장해찬 평론가도 정치평론가니까 정무적 판단이 좀 필요한데 윤 전 청장 본인이 나는 정무적 판단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고 대화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무적 판단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까? 정치할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을 어떤 뜻으로 쓰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텐데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좌고우면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본인의 결심이 서면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돌파력과 추진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한테 연락해서 만나자, 그리고 만난 다음에 이런저런 행보에 동행하자 한 것도 막힘이 없어요. 주변에 뭐 허례허식처럼 뭐 누구를 통해서 연락이 되고 누구를 거쳐서 만나고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다른 이 전문가분들이나 현장 행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판단을 하실지 그분의 정무적 판단력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이게 맞다. 이게 오늘 확신이 들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간보지 않고 직진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총장 사표를 3월 달에 냈고 이제 벌써 3개월이 지나가는데 장평론가 말처럼 좌고우면하지 않고 간보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정치 선언을 자신의 입으로 국민들 앞에서 직접 하고 정치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다들 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 전 총장이 직접 이야기한 걸 들어본 적도 없고 화면에 나온 적도 없기 때문에 다들 전원으로만 누가 그랬다더라, 측근이 그랬다더라 이런 것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는 빠른 선택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어서. 근데 좀 달라지고 있는 게 안 느껴지세요? 오늘 제가 이 이동영 작가님과 인터뷰를 하는 것도 그동안의 윤석열 전 총장 행보와는 달라진, 예를 들면 이 공개 행보가 시일을 두지 않고 바로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좀 달라졌잖아요. 그만큼 그동안 이제 숙고의 시간을 거쳤고 이제는 어느 정도 국민과 접점을 늘리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다. 또 더 많은 청년들 만나겠다. 이런 의지가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그 창구 역할을 제한적으로만 하게 됐고 달라지고 있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니까 이게 예전과 같은 방식이었다면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화제가 되고 그러진 않았겠죠. 아마 국민들도 윤석열 전 총장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달라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장평가 얘기 들어보니까 조만간 숙고 시간은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 식사 자리에서 조 전 장관 이야기나 나오진 않았습니까? 뭐 해고록 때문에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두 분이 골목 상권이나 골목 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대한민국과 지방의 여러 골목 이야기를 하셨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또 맛집 찾아다니는 게 취미였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뭐 이태원 뒷골목의 그리스 음식점도 갔다 이런 이야기해서 골목 상권, 골목 문화 이야기만으로도 뭐 대화 주제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책 현안 얘기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 정치 현안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에서 역경을 딛고 지역 문화를 일으키고 있는 청년들 이야기, 그 청년들이 만든 독특한 로컬 브랜드 이야기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 시간이 모자랐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장혜찬 평론가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바쁜데. 네, 뭐 6년 만에 연락됐는데 자주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혜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내 정치토론 원내 측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예, 순천에서 올라온 천하람입니다. 취임 한 달 맞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민심 경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조국 전 장관 회고록 관련 입장인 것 같은데요. 뭐 반쪽 사과란 비판도 있고 민주당 지지층들은 굉장히 화가 나서 송영길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먼저 천하람 변호사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저희 입장에서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저는 송영길 대표께서 이 정도 용기를 내서 뭐 사과를 하신 것도 나름대로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기존에 이해찬 전 대표께서 하신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래도 뭐 구체적인 얘기도 하시고 나아졌어요. 특히나 그 민주당의 이낙연, 정세균 두 유력 대선 주자께서는 또 그 회고록이 나온 직후부터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뭐 이렇게 한 것은 나름대로 용기를 낸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송영길 대표도 그 당심과 민심 사이에서 절충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사과를 할 때는 이 사과의 메시지만 내는 게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서 아무리 뭐 민심경청 프로젝트의 그 보고라는 성격이었지만 다른 이야기와 곁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사과의 포맷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신장식 변호사. 저는 이 말씀,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사과 이후에 민주당은 이제 저를 잇고 부동산, 민생, 검찰, 언론 등 개혁 작업에 매진해 주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를 밟고 전진하십시오. 저는 공직을 떠난 사인으로 검찰의 칼질에 도륙된 집안의 가장으로 자기 방어와 상처 치유에 힘쓸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거든요. 네. 이 글이 그 송영길 대표가 낸 사과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변이고 이것을 본인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좀 이 사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나를 밟고 전진해 달라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민주당 지지층들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전 총장이 자명이 길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회고록이 나와가지고 조국 논란이 다시 불붙게 되면은 윤 전 총장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어요? 네,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힘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회고록에서 발췌돼서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들 보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윤 전 총장은 보수 정당의 후보였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고 예. 오히려 굉장히 선명하게 윤석열 총장이 보수 야당의 후보로 포지셔닝을 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에 화답이라도 하는 듯이 윤석열 전 총장도 그 자맹을 좀 깨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러 만나고 좀 국민의힘에 적극적으로 입당을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국 전 장관께서 제일 도와주신 거는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아마도 이제 가장 회고록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은 이재명 지사 쪽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아니 근데 사실 그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이 지사를 비롯해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사실 편안해졌어요. 당 대표님의 입장과 같습니다라고 한마디로 처리하면 되거든요. 독자적인 입장을 낼 이유가 없어지고 퉁치고 넘어가게 됐다. 그런 측면에서 그 여당 대선 후보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덕을 봤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포지셔닝을 분명하게 해줬다. 근데 윤 전 총장이 지금 소위 윤 전 총장의 경쟁력은 국민의힘 플러스 알파, 소위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스윙 보터들인데 포지션이 지금 국민의힘과 동일해지는 것이 윤 전 총장에게 유리한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윤 전 총장 지지율 띄워주는 거 아니냐? 저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마침 누구한테 장모 문제에 대해서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즉 이 얘기는 뭐가 되냐면 결국은 조국 전 장관과 조국 가족들에게 들이댔던 소위 검증과 법적 잣대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총장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들이댈 수밖에 없는 이렇게 그러니까 조국 얘기를 하면 윤석열 가족 이야기를 같이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지지율을 띄워주는 거다? 글쎄요.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최근에 윤 전 총장 장모가 검찰에 3년 구형을 받았으니까 재판 결과가 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거고요. 근데 신장식 변호사님, 오늘 당대표의 사과로 이제 더 이상 조국 논란은 없어질까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끌어내겠다 생각하고 한 것 같은데. 예, 당대표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겠지만 사실은 기승전 조국으로 야당 쪽에서도 국민의힘 쪽에서도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의 소위 그 송영길 대표 사퇴하라라고 하는 목소리들도 있고 이 정도로 논란을 정리하자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여당 내부에서 의견들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오히려 변수 지켜봐야 될 거고 야당은 기승전 조국으로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예. 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도 송 대표가 언급했는데 당에서는 여름 휴가 시즌 혹은 추석 전 지급해야 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단 반대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지속적으로 반대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재난지원금 주면 좋아하실 거겠죠. 예. 근데 다만 정치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재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의 재정이라는 것이 뭐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보면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참 피해를 보고 힘든 시기이지만 결국은 가장 힘든 거는 소상공인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이 좀 버텨주셔야 또 고용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가장 깊게 다친 분들부터 최우선적으로 도와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공동체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저는 큰 틀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고 재난지원금도 물론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그럴 재원이 있다면은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는데 좀 더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 3차, 4차 선별로 두텁게 지급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한 번 그렇게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은 조금 더 제 생각엔 소급 적용해서 손실보상을 좀 제대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는 단순히 행정 조치로 직접적으로 영업 제한을 당한 업종 말고도 뭐 여행업이라든지 뭐 택시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제한이 아니었더라도 사실상 타격을 많이 입은 업종들을 조금 더 두텁게 좀 더 많은 지원을 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말씀하세요. 보면 국민의힘에서 만약 손실보상제를 먼저 하자고 했으면 손실보상제가 문제가 아니라 재난지원금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손실보상하고 재난지원금 다 해야 된다.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천하람 변호사님도 법률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특별희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용 재산권을 공공적인 목적으로 공공 필요에 따라서 재산권이 침해됐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희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상해줘야 된다. 헌법 제23조에 의해서 보상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그겁니다.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이 있는 분들에게 드려야 되는 거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일반적인 희생 내지는 경제정책상 돈을 돌게 하기 위해서 경제 효과를 내기 위한 경제정책의 하나로 주는 거라서 이게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희생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을 일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는 그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이게 개념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고 중첩적으로 실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제가 저는 이왕 할 거면 다 해라. 다 하는 게 맞다. 예? 네, 저도 간단하게 반론하면 헌법에서 특별한 희생 맞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헌법상 권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특별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더 우선적으로 두터운 보상을 하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재난지원금이랑 같이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먼저 하고 나서 전 국민에 대한 부분도 좀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결국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헌법적 권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먼저 그냥 이걸 다른 쪽이랑 나눌 것이 아니라 소급 적용이라든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죠. 민주당의 많은 의원분들도 저도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결국은 대통령 선거 앞두고 매표 행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선거 앞두고 정부 여당이나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매표행위라고 얘기를 한다면 공약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애둘러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높여주는 정책을 제대로 쓴다라고 하면 그게 정치 잘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나라 곳간이 문제냐. 나라 곳간 걱정 안 하고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으로 갈 텐데 저는 나라 곳간보다 국민의 삶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차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국가부채 상승률은 국가부채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GDP 대비해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많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 부채, 가계 부채는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라가 빚지는 게 개인이 빚지는 것보다 가계가 빚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라가 빚을 지면 이것은 방어할 수 있는 기재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확장적 재정정책,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손실보상제와 보편적 재난지원금 이 두 가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고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 두 차례 국민의힘 당대표 TV 토론이 있었는데 당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인터넷에서는 이준석 전 최고의 태도
토론 태도 문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뭐 이준석 전 최고의 태도 문제야 뭐 옛날부터 있던 문제니까요. 뭐 원래 그렇게 예의 바른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번에 그 연설회나 TV 토론 과정에서 조경태 홍문표 후보에 대한 호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자기 주도권 토론 이런 거 할 때 정책 위주로 되게 신사적으로 토론하는 모습 보이고 상대방이 충분히 얘기할 기회도 주고 이런 면에서 되게 좋은 그 얘기 듣는 것 같고요. 홍문표 후보도 원래 뭐 무슨 교장 선생님 이런 별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 다른 후보들이 이제 개파 논쟁이나 뭐 네거티브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훈계도 하고 그러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의외라고 하면 안 되죠. 또 굉장히 구체적인 공약 이런 부분도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조경태 홍문표 후보가 정치 오래 하셨지만 사실 대중적으로는 잘 몰랐다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괜히 다선을 한 게 아니구나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최고가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뭐 현실적까지는 압도적이죠. 그러면 조금 더 여유롭게 조경태 후보처럼 토론을 진행했다면 지금보다 더 박수를 받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초선들이 꼭 이준석을 민다. 이건 또 아니라면서요, 당내 분위기가. 네, 아닙니다. 사실 이준석 최고위원이 예뻐서도 있지만 국민들이 굉장히 큰 돌풍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게 현재 정치 시스템, 현재 정치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탄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싹 다 뒤집어 엎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불만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이준석이라는 아이콘을 통해서 지금 표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거죠. 나는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나도 흘러간 물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 중에서도 내가 이 개혁의 물결에 어떻게 보면 보조를 맞출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은 또 환영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리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가 김무성 전 대표도 만났던데 당대표가 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겠다고 했고요. 또 김 전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우회적으로 지지한 것 같기도 하고 앞서 일부에서 이동형의 촉 시간에 김영민 평론가가 이런 걸 보면 이준석과 김종인 간에 이미 교감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저는 교감이 있었다라고 저는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두 사람의 핵심은 뭐냐면 영남 소위 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영남 패권, 영남 주류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이해가 일치해요. 이해가 일치했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이 어떻게 뭐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전부터 각각의 포지셔닝 플레이, 자기 자리에서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플레이를 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후보가 뭐 당대표가 되든 당대표가 되지 않든 장기적으로 봐서는 소위 영남 TK 주류 세력을 교체해야만 보수정당의 지금 국민의힘이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에 일치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번 그 나경원 후보가 언뜻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준석 후보는 이제 더 이상 청년 이준석 말고 정치인 이준석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즉 이미지나 세대 교체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철학, 사회정책 핵심이 뭐가 있냐라는 부분을 좀 평가를 해야 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경원 후보가 트럼프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진단에 대해서 뭐 진중권 교수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하겠는데 이거 굉장히 어느 측면에서 굉장히 정확한 진단을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쿨한 태도, 쿨한 보수라고 하는 쿨한 태도 밑에 보면 세상에 차별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차만 있을 뿐이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소위 사회적 약자를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쿨한 이준석의 피는 굉장히 차갑다. 콜드블러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토론이 돼야 된다. 이 시점이 됐으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전 최고가 당대표 되는 거에 대해서 견제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요, 저는 견제가 아니라 지금 과거에 이준석 후보랑 친한데요.
과거에 이제 반공보수였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약간 그 시장보수 이명박 정권 때 갔다가 다시 또 황교안 박근혜 이렇게 해서 극우 반공보수로 갔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시장보수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극단적 경쟁 위주의 시장보수 메시지를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당대표가 되면 영입한다고 했는데 이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거 무마시킬 수 있을까요? 뭐 반발은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어느 정도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는 또 인정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또 선거 국면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야 된다라고 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신장식 우리 변호사님께서 너무 이준석 후보가 차가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꽤 보충적인 역할을 해주실 수 있어요. 특히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너무 지나치게 차갑게 간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저는 이준석식의 능력주의, 공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일정 부분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꼭 그렇게 차갑다라고만 평가할 것이 아닌 게요. 저는 공정에도 여러 어떻게 보면 단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말 그대로 그냥 능력주의겠죠. 어떻게 시험 보고 능력 보고. 근데 우리 정치권에서 보면 이준석 후보가 지금 당직에 있어서도 시험을 보고 공개 채용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1차적인 공정, 그래 형식적인 공정, 시험을 보는 공정마저도 아직 정치권에는 확립이 안 돼 있어요. 예. 말 그대로 연줄 타고 들어오고 누구 줄 서서 들어오고 개파 논쟁 나오고 이게 사실 지금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의 한정에서 보면 1차적인 능력주의에 기반한 형식적인 공정이라도 확립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확립되고 나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말 그대로 신장식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준석 후보 얘기도 들어보면 할당제를 다짜고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청년 할당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진짜로 실력 있고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이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줄 잘 서서 들어오고 이런 식의 당대표에 의해서 악용되는 할당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반대한다라는 거지. 그게 단순히 이준석이 차가워서 무조건 능력만 우선해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기에는 좀 아직 이거 정치권에 있어서의 어떤 최소한의 공정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걸 확립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공정은 각자 정당에서 확립하면 되는데요. 이준석 후보가 냈던 책 보면은 사실은 책이나 인터뷰 보면 엘리트 한 사람이 국민 전체 먹여 살린다부터 시작을 해서 능력을 위주로 해서 사회 정책이 짜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청아람 변호사님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보충을 해줄 거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차가운 능력주의가 기본에 이준석 씨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으로도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책 선전을 하는 것 같이 돼버릴 수도 있는데 한번 그 이준석 씨가 2018년인가요? 쓴 책을 보면 사실은 굉장한 능력주의 엘리트주의구나라는 걸 사실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주저하지 않고 얘기해요. 현실이 그렇지 않느냐? 그게 굉장히 쿨한 태도로 보이고 그게 어필하고 있기도 해요, 사실. 근데 저는 보수 정당에서 능력주의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보수의 가치일 수도 있죠. 네, 가치일 수도 있고요. 다만 저는 지금 시대에 중요한 거는 옛날처럼 정말 성공의 피라미드가 단 하나밖에 없는 예컨대 공부만 잘해가지고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보수가 성공의 피라미드, 성공의 방정식을 좀 다양하게만 만들어줄 수 있고 각자가 가진 능력을 끌어내서 각자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구조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각자의 능력과 성공을 강조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우리 그런 부분에서는 또 신장식 변호사님 몸담고 계시는 정의당에서 조금 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평등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서 서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토론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윤석열 전 총장 얘기 잠깐 하고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전당대회 직후에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전당대회 직후에 평당원으로 입당한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우리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도 없다 이런 보도가 또 있고 대권 나가셔야 된다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끌었다 이런 보도도 있고. 근데 이거 다 전언입니다. 윤 전 총장에서 입으로 나온 게 아니고 다 누가 그렇게 한다더라. 누가 그렇게 들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왜 이걸 경쟁적으로 이렇게 써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좌고우면하는 거 아니냐, 간보는 거 아니냐, 뭐 신비주의 컨셉이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70년 역사상 한 번도 이런 정신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빨리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는 그리고 본인이 나와서 본인 직접 얘기하실 그렇죠. 타이밍이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질문을 직접 받아야죠. 이게 더 이상 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 때는 이제 본인이 언론에 풀기를 원하는 정보만 이렇게 언론에다가 주면서 컨트롤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전 국민적인 검증대 앞에 서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뭐 평당원으로 입당한다. 뭐 당연히 입당하면 평당원으로 입당하지 뭐 뭘로 입당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는 좀 나와서 저는 이제 윤 전 총장께서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더 겸손한 자세로 그러니까 본인이 유력한 대선 주자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 잠시 내려놓고 나도 똑같이 경쟁선에서 이제 경쟁을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질문에 대답하고 이런 좀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 변호사님. 아니 저는 그러면 뭐 마누라를 버리라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장모님이나 가족 문제를 다 이렇게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맥락이 다르다. 그때는 그 장인이 역사적인 어떤 한국 전쟁 사이에서 역사적인 것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면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 장모나 가족들 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윤석열 총장이 검사로서 또는 검찰총장으로서 관여한 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 발언과 빗대서 똑같은 경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역사적 맥락, 그다음에 사건의 구체성, 책임의 정도 이런 부분들을 전혀 사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전 장관이 언급되면서 윤석열 가족 그리고 본인의 관여 정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철저하게 검증될 수밖에 없고 그거 빨리 나오셔서 검증대 서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문자로 3359님께서 돈 주면 고맙게 쓰겠지만 봉급 잘 나오는 사람들에게 왜 자꾸 주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데 잘 나오는 사람들에게 준 적이 없고요. 1차 때만 줬고 2차, 3차, 4차 다 선별로 지급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5차 때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겠다고 하는 건 경제 유발 효과가 2, 3, 4차 때보다 1차 때 훨씬 높았다는 통계 연구 결과가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그것도 소멸성, 뭐 지역화폐라든가 바우처, 카드 이런 걸로 주겠다는 게 아마 정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21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족 측은 성추행 신고 이후에 부대 상관들이 조사 대신 조직적인 회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 당국은 오늘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방부 감찰단이 가해자 장모 중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라고요. 네네. 구속 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감찰단이 아니고 검찰단입니다. 예. 예. 그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감찰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예. 그 구속 여부는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것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지금은 신병 확보를 했다는 건 구인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구인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신병 확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작에 피해자가 피해 호소를 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를 적절히 했으면 사실은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는 일은 없었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이 결국은 소잃고 왜 안 간 고치는 사후 약방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중사님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군은 2013년도 그 노소령에 의한 5대위 사망 사건도 이와 유사하거든요. 그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해서 비난을 받았는데요.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권은 바뀌어도
군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소리가 이런 걸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 뭐 구속 여부는 조만간 결정 나겠습니다만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러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성추행했을 당시에 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왜 이런 행동을 하냐 신고하겠다라고 하니까 피해자 앞에서 한 번만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신고를 계속 하려는 의지를 보이니까 나 이러면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협박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 제기를 그 지휘인에게 보고를 해달라고 다른 그 상급자에게 얘기했는데 묵살을 당하고 오히려 술자리에 불러내서 회유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된 유가족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가서 대대장에게 보고하면서 대대장이 신고를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피가해자를 빨리 분리하는 게 그렇죠. 수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원칙입니다. 예. 그거는 성폭력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어요. 군도. 그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태를 키운 단초다. 그리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세력들이 오히려 군사경찰이나 이런 데 진술을 가해자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피해자 분리도 안 된, 가해자 분리도 안 된 상황에서 가해자 편을 드는 세력들이 발생하니까 결국은 참다 못한 피해자가 전출을 가겠다라고 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전출 가서도 또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왕따도 당하고 그랬다면서요? 군 당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군을 모르는 분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기 위한 거짓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출을 가게 되면 전출관 부대는 다 소문이 납니다. 뭐 때문에 전출을 했느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면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얘가 문제가 있어서 왔구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굴러온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스트레스는 전출을 감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해자를 강력하게 아주 잔인할 정도로 퇴출을 시켜야 되는데 수사 전이라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거죠. 보직해임을 하고 뭐 예를 들면 보충대나 이런 곳으로 이렇게 아예 부대 밖으로 다른 부대로 보내버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이후 조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뭐 제가 어젠가요 보도 보니까 국방부 장관이 공군에서 조사하지 말고 국방부로 넘겨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던데. 그것도 장관님이 결정하신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송영길 대표께서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항의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저는 그 송영길 대표님의 항의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국민들이 과연 군이 계속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하는 것을 이제는 믿을까? 믿지 않을 것이다. 다 한편이고 다 지휘관들의 재량권에 달려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 지금 이게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기소, 재판, 수사가 안 돼요. 그럼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검으로 하면 돼요. 특검을 하면은 특검을 임명해서 그 사람이 철저하게 기소, 뭐 재판에서의 어떤 진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도 이참에 해서 군 사법 체계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신호탄을 우리 국회가 여야 합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에는요 진보 보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그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에 저는 정치권이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군 내 모든 사건을 특검이 할 수는 없는 건 너도 아니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사건은 잘 보십시오. 2014년도에 집단 구타에 의해서 사망한 윤희명 사건을 군이 축소 은폐하고 수사도 엉터리로 해가지고 저희가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 초유의 사태로 경질됐습니다. 최초로 날렸죠. 이게 뭐 예를 들면 보수 정권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유사한 메커니즘입니다. 축소 은폐하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사실 군이 죽인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까요? 이미 가해자는 엄청난 그 성폭력 가해자를 그 변호하는
아주 유명한 알겠습니다. 승소율 높은 곳을 선임했기 때문에 이게 재판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뭐 모든 사건은 못하더라도 성비 사건이나 내부 부조리 사건이나 뭐 사망사고나 이런 것들은 특검에 맡겨야 된다. 혹은 멀리 내다보고 민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를 특검을 하고요. 뭐 군사법원이나 군사법 체계를 폐지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폐지가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면 군사범죄만 군사법 체계에서 운영하고요. 비군사 범죄, 이런 구타 가혹행위, 성범죄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수사, 기소, 재판하자는 겁니다. 예. 뭐 이거는 뭐 되게 온건한 주장이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보니까 또 다른 공군 여군 피해자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 다른 전투 비행단 20 전투 비행단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군사 경찰인 부사관이 여군 숙소를 무단 침입해서 불법 촬영을 하면서 적발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잡혔기 때문에 본인이 컴퓨터 PC 같은 걸 보니까 피해자들의 이름이 담겨 있는 폴더들이 있었고 그 피해자는 한 1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거기에는 신체 사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금 적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가해자를 똑같이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군사경찰이니까 제19 감싸기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피가해자 오늘 분리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공군 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해자가 분리를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피해자한테 물어봤는데 요청한 적이 있다 그러고요. 그거는 요청이 없더라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만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부실식단 문제에 의해서 성비위까지 계속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이 국민들을 걱정해야지 국민들이 군을 걱정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조직폭력배 두목이 부하를 성추행해서 입건이 됐습니다. 조폭도 두목이 잘못하면 입건이 되는데 왜 도대체 우리 군은 조폭보다 못한 조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뼈아픈 상처를 남겼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군의 인하 단결을 저해했기 때문에 저는 이적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두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비전문적으로 털어보는 시간 스포츠 측면승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진행하는 최영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너가 폐지됐냐. 없어진 줄 알았어요. 네. 5월에 공휴일이 두 번 있었는데 다 이 코너 하는 날 공휴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 달 만에 거의 한 달 만에 뵙고 있는 것 같은데 김기혁 아나운서 새롭게 진행 맡았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주식 방송에 이제 MC를 좀 맡게 돼가지고요. 근데 이제 TV 채널은 아니고 유튜브 채널에 이제 투자 로그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먼 나라 이웃 주식이라고 먼 나라 이웃 주식이요. 거기에서 이제 MC를 맡아서 주식 토크쇼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요즘 주식 방송들이 핫하더라고요. 예, 엄청나게 핫합니다. 지금 뭐 저희도 런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뜨겁습니다. 관심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정영진 씨가 진행하는 3프로 같은 경우에 유튜브 방송에도 불구하고 뭐 조회수가 100만씩 넘게 나오더라고. 맞아요.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근처라도 가고 싶네요. 그럼 실시간이면 4만 명씩 보고 이러니까 대단한 방송을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진 아나운서는 뭐 라디오 개편 5월에 있었는데 어떻게 계속 진행합니까? 계속 진행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YTN 라디오 우리 높으신 분들 참 착하신 분들이에요. 이 청취율 이렇게 안 나오는데도 끝까지 최영진을 하네. 저기 청취율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제 개편 이후에 재밌어졌어요. 알차졌습니다. 그럼 본인 생각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이동형 촉 나갔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 좀 가끔 안 빕니까? 안 빕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도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예. 자, 오늘 할 얘기는 챔피언스리그 결승 이야기 좀 해봅시다. 네. 우리 시간으로 5월 30일 새벽 4시에 첼시 대 맨시티의 결승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열렸는데요. 원래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가 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문제로 개최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경기 보름 전에 포르투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관객은 총 14,000여 명이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첼시와 맨시티의 결승전은 두 팀이 다 이 영국의 프로축구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 소속된 팀들입니다. 이 프리미어 리그 팀들이 가는 결승은 역대 3번째라고 하는데요. 맨시티가 이번 시즌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리그 1위로 우승을 했고요. 첼시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당연히 뭐 맨시티가 우위로 점쳐졌었는데 1대 0으로 결국에는 첼시가 이겼습니다. 네, 역시나 이 두 팀의 탄탄한 수비 싸움이 이어졌는데 결국에는 첼시가 그 한 방을 노려가지고 1대 0으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맨시티의 승리를 대부분 예측했더라고요. 예. 근데 첼시가 이긴 원동력은 어디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전력상 맨시티가 당연히 좋았는데 첼시가 수비가 굉장히 좋았어요. 잘 지켜냈고 첼시의 한 골은 맨시티의 수비 집중력이 좀 안 좋을 때 나왔는데 단 한 번의 패스로 맨시티의 수비를 무력화시켰고 1대1 찬스를 얻은 첼시 공격수 하베르츠가 마무리하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끝까지 지켜낸 첼시가 9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예. 자, 첼시의 승리로 끝난 챔피언스 리그. 예. 김기혁 씨는 왜 이런 결과 나왔다고? 제가 볼 때는 그 감독의 패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일단은 굉장히 명장으로 불리거든요. 지금 맨시티의 감독이 펩 과르디올라예요. 예. 이 감독은 FC 바르셀로나의 전성기를 이끌었었고 뭐 바르셀로나 말고도 바이에른 뮌헨, 뭐 맨시티까지 굉장히 좋은 팀들을 맡아서 감독으로서 굉장히 잘해왔습니다. 이번에 뭐 리그 우승도 했고요. 예. 그런데 한 포인트가 좀 꼽히고 있어요. 예. 이번 결승전에서 수비수, 그러니까 미드필더 자리에 공격 자원을 집어넣은 거예요. 공격 자원인 귄도안 선수를 선발로 기용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사전에 어느 정도는 맞춰봤겠지만 이 맨시티의 수비진들의 베스트는 아니거든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의 패착으로 조금 그 첼시의 공격을 좀 막아내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저는 이 점이 맨시티가 준우승을 하게 된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전술을 들고 왔는데 그게 먹히지 않았다. 예. 새로운 전술이라기보다는 조금 왜 이렇게 했지? 뭐 이런 생각이 그동안 들죠. 쓰지 않았던. 예. 근데 뭐 그 야구에서도 작전 많이 내는 감독들도 있잖아요. 예, 특히 예. 페넌트 레이스에서는 작전을 내지 않다가 꼭 포스트 시즌 가면 내리는 사람도 있다고. 예. 잘 되면은 명장 소리 듣는 거고. 예. 결과가 안 좋으면 예. 감독 탓 얘기 듣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 두 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제 펩 감독이 명장병에 걸린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 같아요. 특히 김기혁 아나운서가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 중요한 경기에서 이제 변칙 작전은 축구에서 흔한 일입니다. 예. 여기 정치 뭐 프로 대한민국 넘버원이기 때문에 정치에서도 이런 변칙 작전들 많이 쓰잖아요. 예. 예. 세계 최고 명장이라고 불리는 그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07-08년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박지성 선수를 선발해서 제외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4강전에서 이미 맹활약을 했었고 심지어 결승전을 앞둔 미디어 인터뷰에서는 박지성을 대동했기 때문에 퍼거슨 외의 모든 사람들은 박지성 선수가 결승전에 당연히 나갈 것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선발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때는 이제 적중을 했죠. 맨유가 우승을 했는데 당일 선수 컨디션 뭐 상대 전략에 따라서 뭐 맞춰 세우는 건 감독의 고유 권한이고 감독 자신이 돋보이고 싶어서 변칙 작전을 썼다. 그렇게 보기에는 펩이 너무 유명합니다. 근데 명장병이라면서요. 명장병을 좀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명장병 이야기 하셨으니까 예. 김기혁 아나운서가 연예인병에 걸려서 프리랜서를 선언했다.
지금 그 병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예, 이미 뭐 온몸으로 퍼졌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연예인 김기혁이고요. 이제 아나운서보다는 연예인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최영진 아나운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뭐 YTN 라디오에서 이동영 작가가 어떻게 뭐 붙박이 선발입니다. 요게 정석이에요. 에이스죠. 그렇죠. 1선발. 1선발 탑으로 가는 거죠. 탑으로. 근데 거기에 YTN의 변칙인 최영진 아나운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 패전 초령인데. 그렇지. 그거를 지금 패비한 거예요. 패비. 예시가 좋네요. 무슨 얘기인지 딱 알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맨시티가 질 수밖에 없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병역 기피. 근데 지금 첫 번째 주제를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한 달 만에 뵙는데 우리 제작진이 시간을 15분만 배정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이러다가 점점 뭐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닌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30초씩 줄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석현준 선수에 대해 병무청이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정리 좀 해주시죠. 어떤 사건인지. 프랑스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 선수가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2019년 병역 의무 기피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 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 여행에서 제한이 되거든요. 근데 사유에 따라서는 만 30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병무청에서 특별한 사유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석현준 선수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그리고 만 28세였던 2019년 4월 1일 전에 귀국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아서 병역법 94조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국을 하게 되면은 병역 의무를 이제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 프랑스에 머물면은 일단은 뭐 취업 비자가 2022년 6월까지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입국하지 않으면은 프랑스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석현준 선수가 프랑스 귀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 석현준 선수는 내가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을 하더라도 한국에 돌아와서 병역 의무, 뭐 법적 책임 다 가지겠다,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외국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병역 의무가 소멸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굳이 들어와서 병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뭐 그냥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던진 말입니까? 누가요? 석현준 선수가? 뭐 들어와서 병역을 이행하겠다. 지금은 일단 그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그 유승준 씨와 좀 흡사한데 병역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던 스티브 유 굉장히 비슷하고 스포츠에서도 이와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박주영 선수도 이전에 그 병역 기피 논란이 있었습니다. AS 모나코 입단 당시 얻은 모나코 공국의 장기 체류권으로 장기간 입영 연기를 했었는데 이때도 편법이었어요. 이후에 좀 법이 개정될 정도로 악질적인 편법이었다는 점은 맞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병역을 좀 이행하겠다.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많은 축구 팬들이 조금 저거 그냥 일단 임시 반평용으로 꺼낸 이야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 두 분은 어떻게 군대 갔다 오셨나요? 병장으로 만기 전역 제대했습니다. 저도 뭐 헌병으로 만기 제대했습니다. 굳이 헌병을 꺼내는 이유가 뭐죠? 자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저도 뭐 육군의 운전병으로 2년 동안 24개월 꽉꽉 채우고. 어쩐지 저 코너 돌 때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자, 만기 제대하신 분들로서 요즘에 군대에서 뭐 부실 식사 논란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성 비위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안타깝죠. 일단은 부실 식사 제가 있던 곳은 저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괜찮았습니다. 밥이. 저는 서울에 이제 국방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국방부는 괜찮죠, 당연히. 아니 국방부가 무조건 괜찮아야 된다는 얘기는. 국방부의 운전병. 이거 좀 수상한데.
지하철 타고 가는 데 아닙니까? 이거 어디 또 뭐 뒷줄 쓰고 연줄 이용 이거 좀 국방부의 운전병이면은 뭐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 어느 호적을 답하도 군인과 연결된 그게 없어요. 정말로 말 그대로 줄을 잘 섰다. 예. 훈련소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저 군대에서 국방부 장관 공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국방부 장관 백이라고 생각하고 자 최영진 아나운서는 이거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뭐 경기도 양주에 가도 끝이 없는 최전방에서 이제 육군 헌병으로 제대했는데 최영진 아나운서는 그냥 키가 커서 뽑힌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면 뭐 키도 일정 부분 있지만 아무래도 뭐 아주 말끔한 정신 상태와 아니 근데 이거 스포츠 얘기인데 군대 얘기로 굉장히 많이 이게 뭐 또 당연히 요즘에 또 핫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 어떤 군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 군 급식 그 부실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죠. 계속해서 지금 뭐 그 SNS에 올라오는 것 사진들 보니까 정말 이게 좀 먹을 수 없을 정도의 급식이더라고요. 뭐 밥과 뭐 멸치 몇 덩어리 이렇게 나오고. 제가 이제 근무했을 때도 급식은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헌병이니까. 참 두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 대화가 잘 안 되네요. 아니요. 그러면 이동현 작가께서는 뭐 괜찮았어요? 배식 나오는 거? 저는 배식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후방이어서. 네. 혹한기 훈련 있지 않습니까? 예. 한겨울에 하는. 그렇죠. 혹한기 훈련 때 영상 2, 3도쯤 됐었습니다. 영상 꿀을 빠셨네요. 혹한기가 아니고 거의 뭐 하와이로 여행 간 수준이겠네요. 부산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뭐 국민의 혈세가 또,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연이어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이게 시정이 필요합니다. 또 한참 우리 식사량이 많을 그런 젊은이들이잖아요. 또 군대 가면 훈련도 해야 되고 체육 활동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대에 또 자빌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게 혹사시키고 이렇게 밥을 부실하게 주면 안 되죠. 또 부모님들이 국가를 맡고 그 아들들 맡겼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가도 책임이 있는데 좀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축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군대 얘기까지 했는데 뭐 어차피 비전문가들이 털어본 이야기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그거는 괜찮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그러면 2주 뒤에 모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